강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모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소인은 상세하게 방법과 순서를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시간도 좀 지났고 그때 술도 좀 마셨던 터라서 기억이 아무래도 잘 안 나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사실관계는 아무래도 고소인이 주장한 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오늘은 피의자, 피고소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말들과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조사를 받으실 때는 수사관의 말하고 조사의 흐름에 집중을 해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딴소리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대한 직문직답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니, 경찰서 가서 경찰관한테 추궁당할 생각만 해도 너무 긴장되고 초집중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산만하고 시큰둥해서 집중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고소를 처음 당해서 경찰서에 가보시는 분들은 일단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 불안하고 긴장되고 억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한 점을 말하려는 그 생각에만 꽂혀있기 마련이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복기를 해보고 하나의 큰 스토리를 확정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간혹 가다 보면 이 팁을 오해를 해서 나는 이렇게 사실관계 정리를 했으니까 수사관이 뭘 묻던 가서 나올 때까지 이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째,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형사사건 종류 중에는 성범죄와 같이 당사자의 진술 외에 실질적인 물증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냐라는 진술의 신빙성 싸움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서조차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수사관의 물음에 대해서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라고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모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고소인은 상세하게 방법과 순서를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의자는 시간도 좀 지났고 그때 술도 좀 마셨던 터라서 기억이 아무래도 잘 안 나는데요 라고 해버리면 사실관계는 아무래도 고소인이 주장한 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기억이 진짜로 안 나는데 막 지어내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 당시에 작은 기억 파편들을 모아서 기억해낼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억을 해내서 진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복기를 하다 보면 절대 기억이 안 날 것 같던 점들도 어렴풋이는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기본적으로 모든 진술은 실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고요. 사소한 거짓말들은 금물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여러분을 조사한 과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고소장에 써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피의자한테 쭉 물어본 다음 피의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조서에 쭉 받아 적는 받아쓰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사관의 주도하에 한 가지씩 일문일답이 이루어지다 보면 수사관은 우리가 한 진술 내용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시 되묻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말이 바뀌셨네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지금 이 부분이랑 내용이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방금 하신 그 말씀 뭘로 입증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전체 사실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되돌아보고 정리를 해가지 않으면 긴장된 조사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거짓말들을 하게 되는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불리한 내용은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어적인 심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사관의 의심을 사게 되거나 반박을 당하게 되고, 이런 과정은 모두 조서에 그대로 남아서 추후 검찰 수사 단계, 재판 단계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넷째, 이건 진술 자체에 관한 건 아닌데요. 진술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수사관이 그날 이루어진 문답이 기재된 조서를 출력해서 검토해보라면서 보여주는데요. 이때 반드시 총력을 다해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내 말의 의도와 다른 뉘앙스로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의뢰인과 함께 조사 참여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조서 열람을 대충 하시거나 수정 요구하는 걸 힘들어 하십니다. 조서 열람을 해야 되는데 뭐 수사관이 내가 한 말 제대로 잘 써줬겠지, 설마 말한 걸 다르게 써놨겠어? 하시면서요. 제가 함께 할 때야 제가 봐드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런 분들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지기도 하죠. 물론 경찰관이 여러분들이 한 말을 전혀 엉뚱하게 마음대로 써놓진 않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은 여러분과 나눈 문답의 요지를 적은 거지 토시 그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도와 미묘하게 다른 말이 기재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게 한국말이라잖아요. 특히 수사관이 우리에게 기소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추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 가서야 이 경찰 피신 조서를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후회하게 되실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나 잘못 기재된 말을 수정 요구하시는 것도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요. 부당하고 유난스러운 요구를 한 게 아니고 내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니까요. 꼼꼼히 읽고 당당하게 수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한데 수사관과 대면해서 조사를 받으면
이런 내용들을 다 지키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 싶으시죠? 사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한다고 옆에 앉아서 대신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조사 전에 고소장을 놓고 전체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한 다음 어떤 흐름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어떤 건 굳이 물어보기 전에 말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질문이 오면 어떻게 대답할지 사전에 함께 논의를 해보고요. 조사 과정에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옆에서 전문가가 봐주고 있다는 생각만 하더라도 훨씬 자신감이 붙고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TV 뉴스를 보시면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도 수사기관에 출석할 때 자기가 법조인인데도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동행해 가죠. 그게 다 이런 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요령, 그 중에서도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